자, 오늘 하락장 어떠셨나요? 오늘 하락장 어떠셨어요? 다들 아마 같은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할까?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2% 정도는 그래 2, 3%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한번 빠지는 모습. 이런 장이 사실 좀 즐겁기도 하고 뭐 두려울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네, 솔직히 한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렵다면 왜 두렵고 여러분이 즐겁다면 왜 즐거운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만한 내용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죠. 투자자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까놓고 이 대표와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하락장 나는 두려웠다 1번 나는 즐거웠다 2번 솔직하게 대부분이 1번이죠. 자 2번이라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난 적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눌렀다. 난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뭐가 대단해요? 즐겁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럼 뭐 하셨는데? 2번 입력하신 분들 뭐 하셨어요 그러면? 자 나는 즐거웠다. 오늘 하락장이 너무 즐거웠는데 자 뭐 하셨어요 그러면? 2번 누르신 분들은 뭐 하셨나요 오늘? 뭐 딱히 한 게 없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을 거라고. 두려우신 분들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 1번 두려웠다. 두려웠다를 눌러보신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뭐 하셨어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자 예를 들어 뭐 손절을 치시든 1번 두렵다 하셨으면 뭐 손절 치셨을 수도 있겠죠. 자 즐거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원래는. 자 그러면 뭐 하셨냐고. 거의 다 이 하락장이라는 건 되게 재밌습니다. 왜? 한 번에 이제 2, 3% 정도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서야 항상 초창기에 하락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거의 하락 막바지쯤 가시면 그때서야 손절 부랴부랴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식이죠. 차라리 만약에 내가 두려워서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 나는 현금 확보가 전혀 안 돼서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락장이 좀 두렵더라. 왜? 현금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가 있겠죠. 추가 매수 한다면 예를 들어 시장 하락기에 추가 매수를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실상 오늘 하락장이 좀 두렵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내가 현금이 있어서 혹은 그냥 단순하게 하락장 나오니까 내 보유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두려울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제 입장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두려웠다. 저는 오늘 손절 쳤습니다. 그러면 전 종목 손절 치든 아니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익 중인 종목도 있겠고 손실 중인 종목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두려웠다. 만약에 제 케이스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오늘 두세 종목이라도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해놨을 거예요. 제가 두려웠다면. 자, 즐거웠다. 저는 사실 오늘 하락장이 약간 즐거운 편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잡을 만한 종목들이 거진 없어.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가입하신 분들이 특히나 잡을 종목이 없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두 종목 드렸던 게 오늘 거의 VI 발동까지 걸렸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잡아드릴 종목이 좀 확실히 없더라고. 예전 같으면 포트폴리오 확 다 잡아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잡아드릴 종목이 한 5종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비중도 한 50% 정도 잡아드렸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머지는 뭐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자금인가요? 그래서 현금을 내비두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번에 신규 가입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 했죠. 왜? 적절하게 싼 시점이 또 온다면 그때는 또 종목을 잡아나갈 기회가 있을 거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있어요. 사실 VIP에서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언급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 무조건 50% 이상 수익 난다. 그리고 장기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그냥 좀
스윙적인 관점, 롱 스윙 관점으로 약 한 달, 뭐 요렇게 한 두 달 정도 내다본다면 사실상 30% 정도는 아주 우습게 누워서 떡 먹기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1, 2개월에 30%. 뭐 누군가에겐 높고 누군가에겐 낮을 수 있겠죠. 왜? 본인이 그렇게 수익률을 못 내더라도 에이 겨우 3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계좌를 잘 들여다보세요. 이번 12월에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는지. 자, 2개월에 30%면 진짜 높은 수익률입니다. 2개월에 30%면 여러분들 정말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것도 제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한 얘기는 뭐냐? 앞으로 할 게 없어. 그냥 종목 잡아놓고 잠깐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쪽 테마는 계속 순환매가 다시 돌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락장 끝은 항상 반등의 시작이다. 하락장 끝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장은 그냥 여러분들 들고 계시던 원래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중장기를 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끌고 가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잘 편입이 되어 계실 텐데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현금이 조금 더 생긴다면 매월 월급이 들어오는 걸로 조금 더 현금 충당이 가능하시다면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월급을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쭉쭉 모으세요. 월 100이든 월 200이든 계속 모으세요. 그러다가 하락장, 와 진짜 하락장 진짜 크다, 미쳐버리겠다 라고 생각 들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주식 수익이 확 커져 버려요. 왜? 비중도 커졌지, 당연히 수익률도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죠. 하락장 오면 주식 비중 힘껏 늘릴 준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정말로 3월달에 돈 정말 열심히 버셨던 분들이 다 똑같아요. 계속 주식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셨던 분들이 지금 두세 배 수익한 케이스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관리하던 회원님들도 최소 2배 못 먹은 사람 없어요. 2배 못 먹은 사람 진짜 바보일 정도로 못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시나리오가 하락장에선 계속 그냥 주우면 돼요. 사실 주면 됩니다. 조금 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이거 원래 이번 주까지 처분 아니었나요? 근데 하락장이 계속 연일 마이너스 3%씩 예를 들어 2주가 왔는데 근데도 다음 주에 정리하라고? 왜? 난 초창기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최소한 시장 상황에 유도리 있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연말마다 내년도 시장 증시 전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틀리는 이유가 왜? 12월 30일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12월 30일 기준으로. 근데 갑자기 내년도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은 태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무조건 법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료방에서 매번 계셨던 분들 매번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또 돼서 제가 전화통화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다들 수익 하나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똘똘한 리딩을 계속 가지고 가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종목 한 종목 매일 한 종목씩 드리는 뭐 무료방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나중에 물론 수익 보는 종목들도 있고 손절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죠. 왜? 모든 무료방이 아마 다 동일할 거예요. 손절가를 제시합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렇게 손절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리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료방에서. VIP방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무료방을 계속 리딩하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던져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자, 요거는 요 정도 깨지면 그냥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VIP에서 몇백 명이 질문하고 리딩 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계신데 무료방에서 시간을 다 쏟아서 VIP를 리딩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소정의 정보료를 주고 정말 정보료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진행해드리는 거에 비해서 정보료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 거라도 내고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니신 분들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원인데 나 월급 안 받고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제가 무료로 리딩 하나 해드릴게요. 무료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말 사람들이 있다면 못 해드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뉴스를 좀 해석하는 방법을 이것도 제가 아까 네이버 뉴스 보니까 와 진짜 사람들이 참 이게 그 분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포인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 지금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가구 1주택을 이제 필두로 해서 모든 정책들을 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조건 1가구 1주택 2주택은 절대 보유 못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 저기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은 아니죠, 사실상.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몫은 뭐냐면, 자, 이게 과연 건설주의 호재일까, 악재일까라는 부분,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해서 건설 경기라고 하죠.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건설주의 호재라고 생각한다. 1번. 나는 건설주의 악재라고 생각한다. 2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돼. 그냥 감으로 1번일 것 같은데요? 2번일 것 같은데요? 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중학생이 아닙니다. 뭐 질문했다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안 돼요. 나름 다 성인이잖아요. 지금 주식, 여기 무료방에 계신 분도 뭐 학생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죠? 최소한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냥 뭐뭐일 것 같은데 그냥 감이 그래요. 이런 것보단. 자, 왜 그럴까요? 호재다, 악재다. 자, 1가구 1주택.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주택을 하나밖에 보유를 못 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내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 마산 창원에도 집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 거 정리할 거예요? 서울 집 정리할 겁니까? 마산 창원 집 정리할 겁니까? 난 서울 집 정리한다. 서울. 창원 집 정리한다. 창원. 남겨볼까요? 내가 만약에 1가구 다주택자라고 감안을 했을 때 똑같은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방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까? 전 일단 여기서 혹시나 서울이라고 쓰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방 나가세요. 방 나가시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창원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어. 그죠? 근데 서울 집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유전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자, 보통 사람이라면 서울과 창원, 서울과 대구, 어디든 상관없어요. 서울이랑 비교할 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인천이랑 창원 이랬으면 고민해 볼 만하죠. 그죠?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도 않게 일부러 부산도 아니고 창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지금 창원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냥 그러시는지 몰라도 이런 정책들이 발의가 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부터 떨어져요. 지방부터 떨어진다고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 정리해야 된다.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북한처럼 그냥 다 정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를 팔지 서울 아파트를 안 판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밖에 가져갈 수 없다면 내가 구옥이 있고 신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옛날 20년 된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 지금 갓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 만약에 같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신도시 뭐 어디라고 할까? 검단 신도시라고 합시다. 검단 신도시라고 한다면 검단 신도시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검단 신도시 주변 아파트라고 같이 감안해 봅시다. 예를 들어 20년 된 아파트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갓 지어진 아파트를 사실 겁니까? 이것도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만약에 같은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옥보다는 신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시장 논리이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자, 이번에 이 1가구 1주택 말고도 아파트를 열심히 짓겠다. 30만 채인가요? 정확하게? 오늘 얼마 저기를 46만호 46만호죠. 46만호 아파트 기준으로 31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내년이죠. 내년 2021년도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건설주들 새로 짓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독점해서 진짜 엄청나게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건설주들은 내년입니다. 내년. 아마 내년 이후로는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아마 내년엔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건설주들 마케팅, 홍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케팅, 홍보 없이도 완판이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이죠. 게다가 내년도 이제 많이 보급하겠다고 했으니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1가구 1주택 그러면 나머지 주택들을 예를 들어서 판다.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물려서 결국은 이 주택들을 다 팔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동자금 어디로 가나요? 다 주식시장으로 가요. 만약에 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4천 갑니다. 4천. 정말로 4천 갑니다. 미국과 유럽, 케이스 뭐 이런 데들이랑 그러니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너무 낮아요. 정말. 그나마 지금 최근 3월장 때문에 금융자산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 이 부동자산에 비해서 아직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이거를 10%에서 20%까지만 끌어올려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수 받쳐주고 어쩔 수 없이 기관 외국인이 더 사는 이런 상황이 되면 3월장 같은 시기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 코스피 4천 간다고요. 주식 안 하면 진짜 바보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뉴스는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 그냥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뜨겠어요? 시멘트, 레미콘 이런 거 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건자재 이쪽 뜨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PH18 아파트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그런 것들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왜 안 찾아보세요? 그런 거. 건설주에서는 대형 건설사들 뭐 이런 데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자재 쪽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수익을 봤지만 벽산이라는 종목으로 전 또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분명히 매수식이 또 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2021년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의 핵심 재료는 뭐냐면 2021년 저는 이거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M&A 역대급 큰 장이 온다. M&A 역대급 큰 장이 온다. 진짜 아셔야 돼요. 경기가 최소 지금 이렇게 압축시켜놨어요. 엄청나게 압축시켜놨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졌잖아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막 경제성장률 이래버리니까. 지금 엄청나게 압축시켜놨어.
근데 이게 압축시켜 놓은 게 스프링이에요, 지금. 나중에 이게 땅 터지게 되면 스프링이 쭉 하고 튀어버리겠죠. 그 시기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1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M&A, 지금 유상증자도 대부분 되게 많이 하죠. 유상증자,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다양하게 지금 LG화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분할하는 거, 분할해서 IPO 할 것까지 예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지금 투자 자금을 다 끌어 모아야 됩니다. 왜?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명품부터 지금 명품도 난리 났는데 하여튼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역대급 큰 장이 옵니다. 그래서 M&A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열심히 M&A 할 겁니다. 기업 인수합병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줄을 더 더하자면 M&A 뿐만 아니라 IPO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시장 상장시키는,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50%, 100%, 200%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찾아내고 싶으시다면 물론 2차전지, 5G 이런 주력 섹터들도 좋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보통 이런 것들 많이 주목하죠. M&A나 IPO 되는 것들을 노려서 50%, 100% 정말 여러 번 차익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M&A, IPO 내년도 거 잘 찾아보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 종목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띄실 겁니다. 저는 완전히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시는 한 해로 마련하시면 내년도 뭐 2차전지, 5G 뭐 깔고 가는 거고 그런 거 외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런 데서 나온다. 자, 왜?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SK바이오팜인데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 두 번째 날까지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버려요. SK바이오팜은 SK의 자회사였죠. SK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큼지막한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냐? 이러한 호재 인식을 바탕으로 300%나 급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3월달 장이 굉장히 나빠서 그렇다고 치지만 20만원이라고 감안했을 때에도 50%가 넘게 떠버립니다. 최저가에서 300% 반등 나와서 예를 들어 뭐 20만원 뭐 부근에 잡았다고 해도 50%나 떠버려요. 이 큼지막한 종목이 그냥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이게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IPO 같은 것들 잘 찾아내시면 이런 것들로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때 SK우라는 종목을 잡아서 단기간에 102% 차익 실현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같이 갈 만한 종목들.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IPO로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한번 팁을 하나 드리자면 IPO 재료는 반드시 반영이 돼요. 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언제 반영될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SK바이오팜은 7월에 상장했는데 3월달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4월부터 6월까지 진짜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버리거든요. 7월달인데 오히려 7월 IPO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가 빠져버려요. 근데 꼭 이렇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만히 IPO 때까지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IPO 되자마자 그때서부터 상한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IPO 재료는 반드시 반영되고 이게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이라면 그럴 만한 이슈라면 사실상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증진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거 단타 아닌가요? 멍청한 생각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IPO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M&A도 마찬가지. M&A, 적대적 M&A든 그냥 M&A든 간에 최소 2배 이상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볼게요.
자, 무료방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VIP 포트랑 겹치는 것도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VIP 종목 먼저 주고, 그 다음에 VIP 종목을 무료방에 공개해서, 무료방에서 뭐 잡으실 분도 잡아라. 근데 사실상,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보통 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료방에 계실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이런 거에만 좀 연연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무료방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셔서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전형적인 그 무료방에서만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제가 요거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로 얼마나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서 지금 종목들을 혹시나 한 종목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식료 업종은 굉장히 많죠. 사실상 거의 한 50여 개 종목 50여 개 종목 좀 아마 조금 하면 더 넘을 거예요. 되게 그 테두리를 넓게 보면 50에서 한 80개 정도 종목이 될 텐데, 자,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수혜 섹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계 휩쓴 코로나19 비상식량은 한국 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 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봐야 뭐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라면 수출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등장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재 차관도 얘기를 하지만 국제 곡물에 대한 수급 불안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곡물 가격이 증가가 되면 식품업체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음식료 업체에서는 명분이 생겨요. 인건비가 올라가도 가격 인상하고요. 예를 들어 원재료 값이 올라가도 가격 인상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올라가는 때죠. 그리고 그 제대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인상 한번 하게 되면 4%에서 뭐 15%까지 굉장히 크게 한 번에 올리고 가격은 내려오질 않습니다. 절대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익은 계속 챙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식품업체들은. 왜? 기호식품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크게 돌아올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파동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됐으니까 변동폭이 심화되면 변동폭이 심화된 시점부터 가격이 쭉쭉 우상향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음식료 업종의 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P 곱하기 Q는 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P, 가격이에요, 가격, 프라이스. 자, Q는 개수, 양을 의미합니다. 2는 이제 이익을 의미하죠.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든 아니면 판매하는 개수가 높아지든 둘 중 하나는 높아져야 이익이 증가되겠죠. 맞습니까? 곱셈은 다 하실 줄 아시니까. 자, 이 Q는 증가되기 시작한 게 아까 만약에 라면이라고 감안을 해보자면 라면 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액이 사상 최대래요. 왜? 비상식량 쪽으로든 코로나 쪽이든 뭐 때문에든 아니면 뭐 진짜 뭐 기생충 때문이든 간에 Q가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판매량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예요. 판매량. 여기다가 이익이 더 크게 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가격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증가되는 시점이 이 음식료 업종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원동력이 될 것인데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 저도 몰라요. 근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만 음식료 업종이 나중에 한번 파동 제대로 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보통은 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소외주이기 때문에 잘 안 사요. 근데 소외주를 사야 돼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저 같은 이제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제가 뽑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다 역발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해야 내가 값싸게 사서 남들이 좋다고 열광하고 그때 주식 단타로 막 사고 있을 때 저는 다 왔다 싶으니까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중장기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종목들을 물색합니다. 아마 함께 하실 분들 요런 거를 요런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이 대표가 요런 거는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P가 높아지든 이 가격이 증가가 되든 아니면 이 Q가 증가가 되든 둘 중 하나는 증가되는 포지션에 있는 기업이구나. 거기다가 지금 전형적인 소외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차트 일봉이에요. 차트 일봉. 차트는 왜 봐야 되냐면 물론 주봉, 월봉 다 보세요. 다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중장기로 투자할 때는 월봉을 보셔라. 중장기로 투자할 때는 월봉을 보실 때 주봉, 일봉은 왜 봐야 되냐면 최근 흐름에서 같이 타고 있는지 시장이 상승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섹터에서는 순환매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는 매집의 형태로 이어나가시면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차트 일봉 이렇다. 와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시장의 상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열심히 모아나가서 나중에 남들이 열광하기 시작할 때 30% 50% 수익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가면 돼요. 욕심부리지 않고 그 단타 세력들마저도 내가 더 높은 최고점에 팔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종목들을 매도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이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됩니다.